자,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로부터 어제입니다. 손발을 맞출 원내대표단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번에 선임된 원내대표단 민주당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우선 5명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당장 이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하더니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인선 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것 아니냐, 돈봉투 의혹에 대한 판단은 빠를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요. 두 원내 대변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민병덕 비서실장도 1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한 법조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인선 관련해서는 해석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갈라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을 한 대로 5명 중에 4명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자, 지금 전 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기에 선을 그었어요. 네.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굳이 뭐 법조인 출신의 이력 때문에 특이성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인사들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아니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소영 대변인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로 나서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보궐선거 등의 좀 다른 의견들이 피력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늘 내왔거든요. 이런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사이드하게 움직였던 민주당의 모습이 균형점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동안 친명계 일색이다라고 보였던 민주당의 변화가 좀 있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명계 일성에서 변화가 있다. 곧 그거는 친명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철험의 소속이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런 그 당직자들이 다들 개파색이 엷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때문에 이거 친명계 견제 차원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평론을 하면서 의미 부여해서 하는데 원내 지도부라고 인선할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편안한 사람 인선해요. 그래요? 이게 현실인 거고요. 지금 우리 원내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당원 단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부대표예요. 부대표인데 원내 의원들이 자기들을 높은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보다 보니까 원내 대변인, 경제 대변인 이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법조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 법조인 출신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원내대표는 그 각 정당에서 주로 이제 정책과 원내 활동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법조인들보다는 정책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정책 전문가가 없으면은 고위 관료들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이 국회 운영하는데 좀 장점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인사들로 인선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이런 변호사 출신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젊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정무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병덕 의원은 이제 친명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그 대표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것처럼 원내 대변인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나 보군요. 자, 어제 저희가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당원 게시판에 벌써부터 사퇴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는 사람은 나다.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원명을 했거든요. 그 말 자체로 저는 신뢰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취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총선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서 결집해서 총력 결집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이게 이제 어제 얘기고 네네. 오늘 또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지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반사 이익으로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석을 좀 해주실래요? 뭐 반사 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반윤석열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투쟁하는 게 근본 입장입니다. 그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집권 비전을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급뿐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당원 문제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원내 활동과 정책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병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뭐 옆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계십니다만은 당원들에 의해서 직선으로 뽑힌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의 간선에 의해서 뽑힌 원내대표보다 서열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좀 해보고 싶고요. 당원들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당원을 버리면 정당을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쪽에 좀 치우친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살짝 좀 우려가 좀 되네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요. 한동안 얘기가 없던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 퇴진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에 이재명 대표 취재로 갔는데 총선이 진짜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총선 승리가 가능하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마 1차에 끝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박강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 이것은 지도 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터 체제에서 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잡혔다. 자, 먼저 이거는 김병민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원욱 의원 언급 말미에 자, 민주당이 지금 새가 좌우의 균형이 맞췄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카운터 파트잖아요. 예. 상대당 지도부로서 이 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균형을 이제 좀 잡아가려고 하는 시도겠죠. 예를 들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했던 지지자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들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 다음 서열 2위인가 3위가 되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냐면 가장 멍청한 정치인이 지지자와 싸우려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내의 강성기류에 힘을 싣는 모습들이 나왔던 게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어떤 지휘와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변인으로서 언론의 마이크 앞에 많이 서게 될 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어떤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가 하면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169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소영 원내 대변인의 얘기거든요. 평의원이 아닌 이제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다면 돈봉투 사건을 비롯한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끌고 왔던 대응과는 다소 다른 결의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춰가는 정당의 모습에 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할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퇴진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원욱 의원이 뭐 총선 관련해서 뭐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아마 얘기인데. 그 이원욱 의원은 그 당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 시절이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마지막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상황은 뭐 개파 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친문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못 받았죠. 이해찬 대표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공천 못 받게 하는데 같은 이 친문계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일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고 사실은 뭐 제가 지나서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공천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 좀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는 이재명 대표와 소통하면서 당에 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이라는 저는 가정이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뭐 가정을 하는 거다.